상반기 중에 해야 될 일이 내란 청산입니다. 잔재를 다 쓸어내야지요. 완전히 정리하지 않고 어떻게 미래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1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조금씩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2차 특검해서 밝혀낼 게 많지만 1월에 매우 중요한 재판이 많이 있습니다. 1월 재판 일정, 주요 재판 일정을 한번 볼까요? 예. 재판 일정을 보면, 그동안에 이제 직위원 재판은 1월 달에 결심이 되고 2월 달에 윤석열이가 이제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를 받게 될 거고요. 그 전에 관련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재판, 또 김건희에 대한 재판, 또 국힘당의 내란 세력들에 대한 재판, 통일교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들 쭉 있지요. 이런 일정들 보면 1월은 그야말로 재판으로는 슈퍼먼스라고 해야 될까요? 중요한 재판들이 많이 있죠? 네, 일단 1차적인 결론이 나오는 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월과 2월 아마 그 상반기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게 뭐 무죄 추정이다 아니면 아직 알 수 없다라고 버텨왔던 것에 대해서 사법부의 1차 판단이 나오는 시점인 만큼 아무래도 한 번의 국면 전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법정에서 기세등등하게 막 싸워왔던 사람들이 이제 현실을 깨닫는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1월 16일이 윤석열 맞습니다. 혐의 중에 일부, 예. 이를테면 체포방해, 예. 그거에 관한 선고가 재판이 있죠. 선고가 예. 처음 시작이고 1월 18일에 한덕수에 대한 선고가 또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줄줄이 가는 거니까요. 이제 아까 앵커께서 내년 상반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올해 상반기. 올해 상반기. 처음에 저희가 올해 사자성어 얘기하고 이럴 때는 한 해를 다 보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방금 여론조사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상반기에는요. 내란 극복 관련된 뒷잔재 정리하는데 상당 부분의 정력이 쏟아질 겁니다. 또 하나 지방선거가 아무리 지방선거 뭐 선거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얘기한들 소용없죠. 지방선거가 또 모든 걸 빨아가는 블랙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반기까지는 아무리 넓게 봅시다, 길게 봅시다라는 얘기를 해도 그게 잘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이 내란 잔재 청산 그리고 지방선거 이 두 가지 블랙홀로 빨려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결실의 시간, 대통령이 한 표현 중에 그 결실의 시간을 향한 이 디딤돌을 잘 쌓는 그걸로 갈 거냐 이렇게 저는 나눠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 전에 1월 16일 윤석열 체포방해죄 재판 선고를 주목을 했던 것은 1월 18일이 윤석열 구속기한 만료라서 이때 이제 선고가 나오면 윤석열이 나올 일이 없으니까 그걸 주목을 했는데 사실 그 전에 이적죄와 관련해서 지금 구속영장 신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재판부가 30일 날까지 의견서를 내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유진 변호사님. 이거는 이제 급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 때문에 12월 30일까지 의견서를 받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심리한 다음에 일반 이적죄에 관해서도 이제 계속 지속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구속 결정을 할 텐데요.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예고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 구속기간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만 구속기간이 연장이 안 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심을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위원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직위원마저도 뭐 마음을 굳혔다는 소문이 주변에서 그러나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하긴 요즘에 재판하는 거 보면 네. 직위원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이 조금은 보이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네. 계속 엔터테인 재판식으로 진행을 했다면 이제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은 뭐 적당하지 않다라고 조금 자르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욱, 박지원 세 분을 무죄를 선고했는데 굉장히 판결문을 잘 썼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치검찰 세력의 그 과도한 주장이나 무리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서 박지원 정치구단께서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란숙의 재판도 잘 될 거다 하는데 이제 올해 1월 1일이니까 오늘 좀 희망차게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물론 끝까지 방심은 하지 예, 말아야 방심하면 안 되지만 됩니다. 보통 저희가 형사 재판을 하면 그 엄격했던 재판장님께서 형이 좀 보통 유한 편이고 되게 우리 얘기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 세게 소위 말 윤석열 스타일로 브리타를 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뭐 방심은 하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국민의 감시와 견제가 있어야 되겠지만 결과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어찌됐든 절대 조희대 직위원 그 영장 전담판사 3명은 용서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삶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상 참작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직위원이가 1심에서 윤석열한테 사형을 선고하면 무기징역 아니고 사형을 선고하면 좀 정상 참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안진걸 소장 말씀 중에 뭐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소문도 있겠죠. 예. 그러나 그런 소문이 왜 나올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게 필요합니다라는 여론이 막 끓고 직위원의 그동안의 행태에 대한 비난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조희대가 거의 이건 뭐 사법 쿠데타라고 얘기할 정도의 이 만행과 전행을 휘둘렀습니다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 재판부, 사법부에게 어마어마한 이게 압박이 되는 거죠. 그 압박을 그들이 느껴야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느낌이 그대로 차곡차곡 반영이 되고 쌓여서 그런 소문으로 나오는 거다. 그리고 그거는 결국 판결 내용에도 저는 그대로 반영이 돼서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뭐 정어련 포함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우려하고 분노하고 뭐 탄원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집회도 그 매주 토요일 그 법원 앞에서 집회하시던 분들이 있거든요. 수백 명, 수천 명까지. 이런 분들의 노력이 직위원이나 조희대에게는 엄청난 압박과 또 호소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법무관 때 대법원 행정처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다 들립니다. 그때 제가 한참 19년도니까 한참 그 서초 교대 사이에서 정말 경찰 개혁 집회할 때. 엄청나게 했을 때인데 어쩔 수 없이 다 들리고 밥 먹으러 이제 서초역 나가면 이제 사람들의 눈총 그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는 구조라서 국민들의 외침과 그 간절함이 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재판하는 거 보면 이제는 어느 한계에 온 것 같아요. 윤석열, 김용현도. 김용현은 이제 뒤늦게 와가지고 자기가 장세동 코스프레 한다고 막 윤석열한테 충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던데 제가 보기에 일단 머리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윤석열을 돕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윤석열을 죽이는 거라는 것을 모르고 막 떠들어대는 거 있죠. 어제도 재판이 있었는데 어제 뭐 나와서 하는 얘기 보니까 참 한번 먼저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그랬는지. 한동훈 대표가 의원이 아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혹시 포고령 위반 사안이 아니냐라고 한번 잘 살펴봐라 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재명 대표나 국회의장도 함께 그런 어떤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필요하면 어떤 그 경고도 하고 꼭 체포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방첩사 요원들이 국회 내에 체포 활동하러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윤석열은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김용현은 체포 지시를 내렸다라고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살펴봐라. 한동훈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동훈이 의원도 아니고 거기 왔다 갔다 하냐. 의원식 의장도 이거 계엄 포고령 위반인지 살펴봐야 되고 이재명 대표도 포고령 위반이면 살펴봐야 된다. 이게 살펴봐라 경고도 하고 뭐 이래라 이게 아니라 체포라는 말만 안 했지 체포 지시를 윤석열한테 직접 받았다는 거의 뭐 자백에 가까운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것조차도 인식을 못할 거예요.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기에 에이스는 윤석열이 맞습니다. 아, 그나마 에이스는 윤석열이 맞고 이제 정상적인 변론은 포기했다고 보는 게 맞고 네. 지난번 윤석열 씨의 변론 같은 경우도 사실상 자백이었거든요. 이것도 역시 자백이라고 보이고 이제 정상적인 법정 다툼에서는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치 투쟁이나 이미지 메이킹에 몰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통닭이 깎여서
그 사령관이 그것 때문에 열받지 않았습니까? 뭐 그 이제 치킨 겸 통닭 겸인데 그것도 이제 사실 자백이잖아요. 자백이죠. 사실 지가 깎은 근데 알고 봤더니 또 지가 깎은 예산인데 그것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켰다 하니까 자백인데 김영현 어제 그 증언은 굉장히 증언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계속해서 국회를 보호하러 가고 질서 유지로 하러 가고 뭐 포고려운 거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뭐 과하게 나와서 자기가 뭐 웃으면서 고쳤다 그랬는데 지금 김용원이는 그게 아니라 입안자를 체크하러 갔다잖아요. 그리고 포고령이 실효성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마 김용현 욕할 거면 이 미친 야 너는 내가 변론한 것도 안 보냐? 이제 둘 다 사형의 길로 잘 가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김용현은 일단 머리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을 얼마나 불리하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또 하나 보여준 것은 비겁해요. 자꾸 내 책임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김용현이가 지시를 안 했으면 그 사령관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알아서 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계엄이 발령되면 최단 시간 내에 그 정보사에서 적절한 인원이 가가지고 선관위 서버가 탈취되거나 뭐 이렇게 훼손되지 않도록 선점을 좀 하라. 이 임무를 줬거든요.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임무를 부여할 정도의 어떤 그런 직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은 뭐 사령관이나 여단장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기가 시키지 않았는데 정보사령관이 왜 선관위 가서 그렇게 탈취를 시도하겠습니까? 두 번째, 말이 말 같아야죠. 왜 선관위를 갑니까? 그러니까 계엄이 났어요. 계엄이 발동됐어. 그러면 불순분자들이 선관위를 점거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아야 돼. 이런 얘기인데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상 선관위에 있는 서버를 탈취한 것을 인정했는데 그거를 선점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먼저 가서 자신들이 탈취라는 것을 막으려고 말만 했다는 거지. 네, 누가 말만 탈취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선점이라는 말로 포장을 했지만 그것이 바로 탈취다. 그것이 바로 선제 타격 탈취다라는 거를 스스로 인정했다. 저는 김용현이 이번에 재판에 나와서 말을 함으로써 윤석열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연출은 했겠지만 이게 머리가 안 따라가니까 그 있었던 사실을 바꾸지를 못하고 윤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었던 사실을 단어만 바꿨는데 예를 들면 뭐 체포를 경고 아니면 탈취를 선점. 전혀 맞지가 않죠. 혹시 이하상이가 네. 김영란이 그렇게 머리가 안 되는 것을 알고 나라도 깽판을 쳐서 입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 조직의 에이스는 윤석열입니다. 에이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에서 제일 그러니까 범죄를 그래도 계속 뻔뻔하지만 부인하는 전략을 잘 쓰는데 나머지는 다 자백해버린다. 심지어 이제 저걸 정상적인 변론을 포기하고 정치 투쟁으로 간다고 할 거면 용기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아 여기서 내가 사형을 받는 한이 있어도 내가 정치로서 아니면 뭐 장세동 코스프레를 해서 내가 이거를 나중에 사면을 누리겠다고 하려면 용기라도 있어서 오케이 내가 했고 나 남자답게 이런 식의 코스프레를 해야 되는데 그런 용기조차 없는. 그러니까 변론을 할 지능도 없지만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용기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국방부 장관? 그 의뢰인한테 고춧가루 확확 뿌린 이하성이라는 변호사는 구류 이후에 다시 복귀했나요? 아직 아니, 감치가 감치가 아직 안 수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이제 얼마 안 집행이 안 남았는데, 됐어요? 네네, 재판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는 이제 항고까지 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재판 진행까지는 아마 두고 집행 기간 안에는 집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제 재판이 있으니까 네. 감치는 결정은 된 거고 네. 항고까지 했는데 기각이 됐으니까 이제 너 들어가 하면 들어가는 건데 일단 재판을 지금 뭐 하는 걸 보고 언젠가는 집행을 할 것 같고 그것과는 별개로 법정 모독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죠. 네. 이건 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닙니까? 어쨌든 이게 법원에서의 재판 진행을 방해한 것이고 그것을 또 나와서까지도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뭐 재판장에 대해서
굉장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엄한 처벌이 따라야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을 재판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사건이 기소돼서 법정으로 가게 되면은 이때 재판부가 엄한 처벌을 내리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하상 변호사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제 본 쇼츠가 생각이 나는데 혹시 보셨어요? 안정권이라고 있죠. 네. 그리고 박열 TV? 예, 그 박열은 뭐예요? 그분 이제 그 민주 진보 진영의 풀뿌리 유튜버인데 아. 둘이 1대1 대결해서 박열 열사가 장렬하게 승리하셨더군요. 그게 화제가 되고 있죠. 그 혹시 쇼츠 못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전 봤습니다. 난 이제 박열 TV를 잘 모르는데 안정권은 우리가 이제 들었잖아요. 네. 뭐 좀 이상한 친구잖아요. 둘이 이렇게 이제 시비가 이제 붙었는데 안정권이 먼저 시비를 걸더라고. 한판 붙자. 그래서 하자고 뭐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저기 하는데 그래 폭행은 안 되지 서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서로 한 방씩 주자. 그래가지고 쓰러뜨리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보면서도 이걸 또 다 찍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박열 씨가 먼저 한 대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권이 한 대 치기로 돼 있는데 간다 하고 한 대를 쳤는데 기절해 버렸어. 어머. 안정권 씨가 기절했어요. 다리가 덜덜 떨면서. 다리가 개구리처럼 덜덜 그냥 떨려요. 끝나버렸지 뭐. 근데 이건 서로 고소 고발 없기 뭐 나중에 뭐 없기 이렇게 했지만 이것도 어떻게 돼요? 이게 폭행을 넘어서 상해가 되면은 바로 이렇게 또 형사처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은 복싱이라는 것도 사실상 이렇게 서로 치고받는 그런 경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복싱으로 인해서 뭐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건 이미 이제 룰이 돼 있고 이미 공식화된 경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적인 자리에서 서로 고소 고발하지 말기로 하자라고 해서 예. 했다라도 이것을 싸움으로 볼 수 있다면 사실상 안정권이 고소를 하지 않을까? 안 하자고 하는데, 해놓고 네. 할까? 그리고 꼭 이게 고소가 아니라도 수사기관이 인지를 하면, 그러니까 문제를 삼고자 하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고, 그러니까요. 사실 상해죄기 때문에 이게 반의사불벌이나 치문고죄 뭐 이런 게 아니라서 사실 뭐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뭐 벌금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요. 상해는 또 그 친고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반의사불벌이 예.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또 처벌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 참 얘들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좀 미국의 서부 활극, 네. 서부 활극이네요. 그 안정권인 사람이 완전히 저 윤석열 취임식 때 와서 내가 초대받았다고 자랑하던 극우 극단주의 세력체의 가장 극단적인 그 친구가 자이거든요. 캡틴 아메리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긴 더 달라요? 그자보다 더한 짓을 하고 다니는 자입니다. 막 집회장만 와갖고 맨날 욕하고 옷을 울통 벗어 던지면서 막 모욕을 일삼던 자인데 아. 그런 자들이 윤석열 김건희 취임식 갔고 그자의 동생이 대통령실 근무를 했고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정권 그때부터 망한 거죠. 근데 이제 현장에서 박열 씨랑 많이 부딪혔는데 이제 박열 씨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말싸움이 아니라 그래 한번 해보자 했는데 완승을 해가지고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방 맞고 넘어지면서 다리를 부르르 떨더라고. 꼭 개구리가 다리 예, 떨듯이. 맞습니다. 그때 사람이 그렇게 되더만요. 그게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 복싱을 즐기고 자주 스파링도 하는데 정말 제대로 맞으면 기억이 사라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뭐 보여드릴 일은 아니고. 또 박열 TV와 깡열 TV 올라가 있습니다. 박열 TV, 깡열 TV 현장 유튜버들 우리 또 하나 황당한 거. 윤석열이가 집무실에 사우나 설치했다는 거. 그게 공개가 됐어요. 공개가. 근데 이게 공개된 사연이 KBS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한번 또 내렸다가 다시 올렸더라고요. 그랬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페이스북에 떠 있는 이 쇼츠 형식의 그걸로만 봤는데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처음에 그게요. 한남동 씨가 사는 관저. 관저 그거라고만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 용산 네. 대통령실의 집무실에 2층에 있어요. 그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관저에 있는 것은 뭐 그렇다고 저건데 아니 어떻게 집무실에다가 사우나를 설치할 생각을 해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일단 이번에 이제 대통령실을 옮겼으니까 이 사진이 이렇게 찍힐 수 있는 건데 건식 사우나가 있고요. 안에 보면 파우더룸도 있고 편백나무로 밀실도 있고 네. 예 집무실 바로 옆에 그리고 딱 TV도 있고 이렇게 딱 네, 그, 이거. 네, 떼가지고 그 열기로 이렇게 사우나 하는 거 아니에요? 편백나무로 한 2평 근데 지금도 작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만들어 놨겠습니까? 지 술 깨려고 그러는 건데 아니 도대체 관저도 아니고 집무실에다가 사우나를 만든 이 정신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공개함으로써 사실상 국민들이 사우나 그러는데 정말 저게 집무실에 저게 있었다고를 체감하는 우리 윤경호 소장님도 그러시지만 체감하는 국민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심지어 KBS를 통해서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KBS를 통해서 이게 공개되는 이 효과도 만만치가 않았을 텐데 사실상 KBS에서 처음에 공개를 했다가 대통령실로부터 이것은 아직 경호 해제되지 않은 구역에 이렇게 와서 촬영해서 공개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연락을 받고 다시 내렸는데 그 사이에 그 공개된 영상이 다 많은 유튜버들로부터 전파가 되어서 이미 다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KBS 측에서도 이건 그렇다면은 우리가 과연 뭐 경호가 해제되지 않은 것을 무단 촬영한 것으로 법적인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 하면서 다시 공개한 거거든요. 예. 이렇게 다시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 커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형식적으로 당연히 뭐 경호실에서는 아직은 구역이니까 이제 보통 공무원들은 법 형식 논리로는 지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공개한 것도 큰 잘못은 아닌데 다시 공개한 건 더 잘한 거죠. 예. 그럼 비공개 왜냐면 이제 이미 해제됐잖아요. 해제됐으니까. 근데 저는 모래시계가 가장 눈에 띕니다. 모래시계가 있어요? 예. 그 와중에도 사우나. 온도계 그 다음에 시간 이제 모래시계를 뒀다는 건 우리 그렇죠. 좀 길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5분 정도를 이제 네. 측정할 수 있는 모래시계를 5분 둬서 모래시계랍니다. 와. 그래서 이제 다 떨어지면 나가는 거죠. 아니 대통령이 국정을 하는데 사우나에 들어가서 땀 빼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 작태와 딱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임 중에 폭로된 한겨레 기자의 정말 집요한 노력 끝에 나왔던 거짓 출근요. 그 차량 행렬. 전 그거하고 딱 이게 연결되는 짓이 아닌가 싶어요. 밤마다 술 처먹고 출근을 했을 경우는 저 사우나에 가서 땀 빼고 앉아 있었을 거고 아니면 퍼져서 거짓 차량 각계무사라는 일본 말처럼 대통령 행세를 하는 어떤 자가 앉아 있고 그 차량이 거짓으로 용산에 출근을 하고 본인은 한남동 관저에 자빠져 있었던 이거하고 딱 연결되는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제 특검에서 아쉬운 대목 있잖아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지금 윤석열이 개입했다. 김건희가 IC가 아니라 제시대를 실했다. 요 육성까지 지금 공개가 됐는데 특검이 이제 기소가 안 되면서 JTBC에 그걸 줘가지고 대대적인 폭로가 그저께 있었는데 거의 윤석열, 김건희 기소하면 되는 정도의 녹취가 나왔거든요. 국수본이 이제 꼭 해라고 저희는 지금 촉구하고 있는데 저 윤경호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앉기 전에 저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습니다. 특검 기소 중에 그 윤재수도 이야기했잖아. 아, 평소처럼 11시에나 출근하시, 항상 11시에나 출근하신다. 그 이야기 나왔죠. 실제 가짜 대통령 내세워서 출근을 2번 했거든요. 그럼 거기에 얼마나 많은 혈세와 그다음에 경호 인력, 그다음에 경찰 인력, 그다음에 콤보이 하면서 신호 조작까지 했는데 그럼 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거기 대기를 했습니까? 저는 이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국고 손실 이걸로 기소가 따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우나도 마찬가지예요. 저 있을 수 없는 시설이거든요. 집무실에. 저 자체도 배임이고 예. 그거 자체도 다시 다 그러니까요. 원래는 저거 하나만으로도 게이트급으로 문제가 돼야 그렇죠. 되는 사안인데 예. 워낙 굵직굵직한 사고를 많이 쳐놔갖고 저게 묻히는 게 너무 아쉽고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는 했지만 그동안에 불거진 의혹들이 충격적인 게 많고 또 너무 많아서 경찰이 일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지금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죠. 그러대요. 배우자, 장남과 며느리 그리고 차남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온 가족이 다 각각의 항목에 연루돼 있어서 특히 배우자의 경우는
참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던데요. 동작구 의회 부의장의 업무 추진비, 흔히 말하는 법카, 그걸 썼다 대신. 참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태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정치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카메라가 비춰질 때와 카메라가 없을 때 이 행동이 달랐던 거, 이게 그냥 모두 묻혀있던 게 터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천 헌금 1억 원 관련은 정말 충격적인 건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님, 이건 큰 죄 아닌가요? 이거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냥 업무상 배임 아니면 뭐 부정처사 뭐 이런 걸 넘어서 뇌물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서 이거는 지금 뭐 원내대표직을 물러나셨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이제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돈이 1억이 일단 들어왔다, 사무국장을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대화 내용을 통해서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1억이 어디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고, 더욱 궁금한 것은 단수 공천이 됐잖아요. 그 전에 바로 하루 전날 녹음된 거 아니었어요? 그거? 네. 이거 안 된다, 막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게 단수 공천이 이어진 것, 그걸 제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병기 당시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죠. 거기에 대해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 나온 모든 하나하나의 혐의들이 그냥 일반적인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은 좀 넘어선 단계인 것 같다. 이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방어를 해서 최대한 어떻게 보면 이 국정 동력이 상실되지 않게 좀 책임을 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 간에 그 오고 갔던 대화 내용 한번 들어보지요. 내가 사무총장 된다고 소문나면서 그러니까 막 저 그런 게 있으면서 그런다는 거야? 후보가 전화가 왔어. 이거 그냥 행동 패턴, 그런 패턴으로 볼 때 사실은 선뜻 믿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바로 돌려주든지, 아니 그렇지 그걸 갖다가 또 뭐 그러니까 뭐 사무국장한테 맡겨놨든지, 아니면 그런 일을 갖다가 만약에 그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 내가 처리를 해야 되겠다, 컷오프 해야 되겠다, 그럼 이걸 갖다가 뭐 처리하고 예를 들어 돌려주고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그 사무국장도 이 문제를 안다는 뜻 아닙니까? 사무국장이 여기 깊이 개입돼 있고,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지금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강 의원님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그거는 나중에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거는 우리 그러니까 강 의원님의 그러니까 합격력상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문제 아니겠어요? 저도 사실 강 의원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저조차도 이게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관여 못합니다, 이 문제 궁금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안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건 참 미스터리예요, 안진걸 소장님. 왜냐하면 일단 김병기 의원의 말은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잖아요. 네네. 왜 옳은 말이냐? 본인이 녹음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녹음을 하는데 뭐 어떤 소리 내가 하겠어요? 내가 하는 거 아는데. 그렇죠. 이제 저쪽에서는 이제 모르니까 막 할 거고. 근데 미스터리가 두 사람 간의 대화를 녹음을 했는데 내가 아무리 떳떳했어도 이게 이렇게 복잡하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삼자한테 전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유출 경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뭐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본인이 이 어려운 와중에 저걸 공개는 안 했겠죠. 왜냐하면 저건 핵폭탄급인데 당시에 이게 이 미팅이 두 번째 미팅이라는 거예요. 먼저 강선우 씨가 와가지고 이런 이상한 복잡한 지금 사정이 생겼다, 뭐 상의를 하니까 보좌관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좌관이 아유 의원님 공천원금건이면 큰일 납니다. 강선우를 다시 불러서 녹음을 해서라도 돌려줘라고 했다. 그리고 큰일이라고 말을 하십시오. 그걸 녹음을 하십시오라고 본인이 판단했거나 권유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저 미팅이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불러서
그건 안 될 일이다. 빨리 돌려줘라. 나는 못 들은 거라 했다. 나중에 그래서 설령 김경이라는 사람이 폭로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1억을 줬는데 공천을 못 받았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제3자한테 1억 받고 공천을 받았다고 소문 날 수도 있잖아요. 둘 중 하나잖아요. 그러면 김병기 씨는 이 녹취를 근거로 나한테 와서 상의하길래 빨리 돌려줘라 그랬더니 큰일 난다고 그랬다 하고 면책을 받기 위해서 녹음을 해놨다는 설이 많은데 그때 그 권유를 당시 핵심 보좌관하고 그 권유나 작전을 당시 핵심 보좌관은 공유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핵심 보좌관은 여기까지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사이가 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보좌관이 이 녹취를 갖고 있다가 공개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근데 저는 다 떠나가지고 우리 애청자들이 제일 열받는 게 그럴 겁니다. 연말 연시에 이재명 정부의 성과와 미담과 덕담이 모두 붙이고 했고요. 두 번째, 김영진 의원이라는 이런 분이 이야기하잖아. 한 20년 전쯤에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공천해달라고 돈 찾아 들어온 일이 민주당 안팎에도 있었죠. 뭐 국민의힘 말할 것도 없고. 그때쯤에 이게 전부 다 이 구태들이 물론 지금도 일부 지역은 남아있다고 하지만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데는 대부분 없어지고 상상할 수가 없죠. 저도 공관위원 해봐서 아는데 2020년 총선 공관위 때 일면 공천헌금을 불법전쟁 공천헌금 건을 나오면요. 그 즉시 반납뿐만 아니라 바로 고발하고 공개하고 고발하고 그 자리는 다 잘라버립니다. 뭐 논의할 것도 없어요. 저런 논의를 하면 안 되는 거냐. 강선우가 지가 먼저 공개하고 돌려주고 자르거나 만약에 공개하기 어려우면 최소한 즉시 돌려주고 그냥 끝나는 거죠. 당신도 그렇게 하지 마라 경고. 그건 아닌 이 사람 지금 보관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며칠은 보관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그런 판단을. 그럼 판단 잘못해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증언하겠지만 즉시 돌려주면 뇌물이 안 되고 불법 정치 안 되지만 보관하고 있으면 영득이 의사가 있었던 거로 추정이 돼가지고요. 대부분 처벌을 받더라고요. 강선우 생각이 뻔하죠. 뭐 이렇게 받아놓고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그걸 자연뽕이라고 하잖아요. 받아놓고 자기가 힘을 안 써도 공천이 되면 자기가 힘을 써서 한 것처럼 챙기려고 했겠죠. 그랬는데 컷오프가 됐잖아요. 컷오프가 될 뻔했죠. 될 뻔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컷오프를 유지해야 된다는 말을 네. 했으니까 일단 내부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컷오프로 정리가 된 거예요. 컷오프로 정리가 되니까 이제 김경 쪽에서 강선우한테 협박이 들어갔겠죠. 네. 나 내일 기자회견 할 거야. 돈 준 거. 이제 강선우가 이제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읍소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말씀하셨듯이 딱 단칼에 잘라야 되는데 김병기는 또 그걸 녹음을 하면서 자기 딴에는 자기가 옳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 얘기 자체도 사실은 뭐 그렇게 얘기하고 말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보좌관이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그렇죠. 그러다 변호사죠. 보니까 변호사인 보좌관에게 6명 잘랐는데 6명 가운데 2명이 맞습니다. 변호사래요.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들었을 거고 본인만 면책되는 방법을 찾은 건데 충격적인 건 사실 자당 의원끼리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모르게 녹취를 했다. 이제 앞으로 민주당 의원들끼리 소통을 할 때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당내의 신인은 어디로 갔는가. 두 번째로는 정말 비겁하게 이제 본인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고 녹취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만 빠져나가기 위해 준비를 했다는 거는 조금 이게 법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을 떠나서 인간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돈을 받은 것 그리고 그걸 보관한 것 자체로 이미 사실상 거의 혐의가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자기는 뭐 못 들은 걸로 하겠다라고 하던데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공천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빠르게 신고하여 당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적법한 판단을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못 들은 것으로 하겠다라고 한 것 자체가 저는 직무유기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완벽하게 면책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벌써 그 얘기 한다면서요. 예. 김병기하고 통화한 거 지금까지 다 녹취됐겠네. 이제 그러니까요. 예, 그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게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 출신 이게 아닙니까? 국정원식이네. 예. 이제 이거인 것 같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또 김병기를 걸고 넘어진 거 하나 있잖아요. 이수진이라는 동작구에서 국회의원 하다가 공천 탈락됐던 그래서 동작을 전략지역으로 예. 했었던 전 판사 출신. 예. 판사 출신. 그 약간 저 상임위 언젠가 뭐 술 취한 듯한
그래서 예, 무리가 있었죠. 예, 그 정말 저 함량 떨어지는 질의했다가 나중에 결국 문제돼서 이제 탈당했죠. 예. 그 이수진이 어느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김병기가 돈을 받았다가 공천 헌금을 받았다가 6개월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줬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건 사실 전언이에요. 그 주장을 조선일보가 다시 꺼내가지고 좀 다시 삶고 있더라고요. 이건 뭐냐? 민주당 전체에 2022년 이때 공천 헌금이라는 게 또 있다. 이 전체에 퍼져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이걸로 지금 공격을 하는 거니까 김병기와 강선우 건은 정말 가혹하게라도 정리를 빨리 하는 게 살길 것 같아요. 이것은 민주당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됩니다. 예. 당연히 국민들께서는 의심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야, 좀 소장파고 개혁파 그때 강선우 씨가 이제 초선이거든요. 국회의원 된 지 얼마 안 됐고요. 2020년 되고 저게 2022년 4월 1일이니까요.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1억을 어쨌든 본인은 오늘 즉시 돌려줬다고는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팩트를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어쨌든 녹취 내용만 보면 잠시라도 보관을 있었고 잘못 판단한 것으로는 추정이 됩니다. 이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정말 안타깝지만 탈당을 해서 억울하거나 과도한 부분을 밝혀내고 본인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선우 예. 그리고 민주당 다시 한번 아까 말한 비상선포하고 다시 이 원칙을 세야 됩니다. 공천원금이나 불법 정치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일벌 받게 하고 바로 반납하고 바로 신고해라. 이런 원칙 세야 돼요. 어느 사회에 또 이러면 안 되죠. 어떻게 만든 정권이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근데 강선우 의원은 또 해명을 했는데 자신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즉시 간사한테 보고했다.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되었음을 확인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히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 이건요 참 비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안 받았다. 사무국장이 받았다. 이 얘기로 지금 피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무국장이 받은 게 본인이 받은 거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따지면 나의 지시나 나의 인지가 없었다라고 해서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거 봅니다. 저도 변호인이었으면 아마 저 논리를 했을 것 같아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저거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냥 이 정치적인 대응이거나 도의적인 대응이라기보다는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녹취 이렇게 나오잖아요. 살려주십시오뿐만 아니라 흐느끼면서 제가 어쩌다가 그런 판단을 그러니까 김병기도 그러잖아요. 아니 의원님 같은 학력과 경력과 커리어가 어떻게 그런 어이없는 그러니까 저 설명은 말이 안 맞습니다. 뭐 법률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리고 저도 감히 팩트라고 말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청년 그런 논란인데 이렇게 커졌으면요. 사실 무죄였고 큰 문제 아니었던 김남국 씨도 바로 탈당해서 결국 무혐의 확정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김남국 의원은 심지어는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가지고 의원직 제명까지 하려고 그랬습니다. 결국 다 무죄였던 사건을 그 명예회복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선당우사를 했거든요. 지금 새 벽두부터 이게 뭡니까? 지금 아마 저희 방송이니까 저희들이 점잖게 면해서 그렇지 지금 뭐 촛불 시민들, 민주 시민들 지금 연말 연시에요. 쌍소리 나오고 욕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다 침묵하고 있는 것도 다 비겁하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제 박수현 의원이 멘붕이어서 그런다. 너무 큰 충격에서 그런다고 이제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들 다 차리시고 탈당할 거 탈당하고 이런 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 더 취하고 이런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김병기 의원 의혹이 여러 가지 불거진 것 가운데 정말 그 지지자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부인과 가족 관련된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윤석열 일당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가운데 정점에 김건희가 있지 않습니까? 부의 재론이 뭐니.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김병기 의원 부인도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오죽하면은 그 보좌관들이 단톡방에 보좌진들이 사무총장이라고 쓰겠습니까? 사무총장을 빗대가지고 사모님이 총장 역할을 한다고 사무총장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구의회 뭐 부의장 카드를 갖다가 쓰질 않나, 뭐 업무 지시를 막 하지 않나,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똑같은 놈이네. 바로 그것이 나라를 앞으로 못 나가게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횡령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또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취가 하나 있어요. 그것도 들어보죠. 내가 사무총장 된다고 소문나면서 그러니까 막 저 그런 게 있으면서 그런다는 거야? 후보가 전화가 왔어. 이게 후보가 알고 있더라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 서울시당 쪽에서 서울시 쪽에서 알았대. 나 사무총장 시키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 걸림돌이 되네 막판에. 나 확정이 다 됐었는데 오케이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일단 아마 저쪽에서는 그런 사무총장 발표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렇다 치고 이 건에 대해서 보니까 사모님이 직접 안 썼으면 뭐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더라고. 지금부터는 약간 패가 꼬였지만 꼬이라고 사실은 왜냐면 쟤네들이 저지랄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충분히 지금 대비를 갖다가 조진이가 자기가 그 음식점 다니겠다고 그러더라고. 지금부터는 이재명이가 전화를 갖다가 하는 거에 따라서 뭐 하면 좋은 거고 안 하면 많은 거고. 후보가 전화 오면은 아니 대표가 전화 오면 모른 척하고 하라고 나보러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전화 안 하는 거 보면 후보는 접은 것 같아. 근데 사실 지금 부담이지. 근데 클리어는 됐습니다. 그러네 내일 얘기하려고. 이게 클리어는 됐습니다. 다행히. 알아보니까 이게 클리어는 됐는데 충분히 왜곡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접죠.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할게. 그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리어는 됐습니다. 근데 이가 계속 이렇게 이 소문을 내고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하려고. 그 사실 보좌진하고 국회의원하고 비밀이 있으면 안 되죠. 모든 걸 털어놓고 상의를 해야죠. 그런데 그런 정도의 신뢰관계를 구축을 했으면 지금 또 그렇게 됐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 특히 자기를 돕는 비서, 참모, 그들과의 관계에서 인간적인 면을 신뢰를 상실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사실 불행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병기 의원의 경우는 보좌진 전체와 저렇게 갈등 관계에 있었고, 저 녹취를 저는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 김병기라는 정치인은 안 들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 라는. 이 들켜서 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네. 라는. 이재명 후보가 전화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런 식의 표현이 과연 뭘까. 이 죄의식 또는 하여튼 아까 제가 보이는 곳에서 하는 행동과 카메라가 꺼져 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행동, 이게 너무나 다른 구태에 쩔어 있는 정치인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본인에겐 굉장히 싫고 죄송한 얘기일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나오는 여러 상황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도 남는 것 같아서 잘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두 분 크고 작은 친분이 있죠. 근데 막 공개적으로 쓴소리하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애청자 여러분. 근데 그래도 새 정리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분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탈당해서 오히려 더 부담 없이 밝혀낼 겁니다.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나 과다한 부분도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밝혀내고, 그리고 책임질 있으면 책임지고 국민들에게 정말 또 거듭 100배 사죄하고, 그래서 훌륭한 정치가로 거듭이 나시던 뭔가 당의 부담을 줄이고, 특히 이재명 정권에 엄청나게 부담이 됐어요. 이게 저는 2022년 4월이라는 시점이 여러분 너무 괴롭습니다. 그때 윤석열이 당선돼서 대다수 국민이나 시민사단체들은 이제 윤석열하고 전면전을 벌이고 감시하고 견제하고 투쟁하라고 다짐하고 막 와신상담하고 있었는데, 그때 공천 뒤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됐다니. 그리고 정구승 변호사 말씀처럼 어쨌든 경위를 떠나가지고 그것을 또 동료 의원이 막 죽겠다 찾아왔는데 그걸 녹음을 했다니. 근데 그 녹음이 또 유출이 됐다니. 와, 이건 정말 민주당 꼴이 최악의 꼴이 된 겁니다. 이건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방금 녹취의 또 문제점은 뭐냐면 당에 허위 보고를 한 거예요. 클리어가 됐다고. 그러니까 당이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뭐
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당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클리어됐다고 했고 정리됐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구의원을 동원을 해갖고 알리바이를 사후에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선당후사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였던 거죠. 당을 속여가면서까지 지금 이 사건을 덮고 오히려 자기가 그 논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물러난다는 모습을 보여서 더 중책을 맡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저희가 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배신감이 클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단을 좀 당 차원에서도 그리고 본인 차원에서도 이제라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